3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방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와, 물이 이렇게 무서운 일 처음 봐서 창문을 덮어버리다 물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집중토론 진행을 맡은 박상학입니다. 지난 8월 초였죠.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 퍼붓는 비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HCN 집중토론에서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호우 피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HCN 집중토론에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장석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록적인 폭우와 그에 따른 피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 박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에 이번 서울 남부 지역 폭우가 아마 4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87년, 2001년, 2011년 그리고 이번 2022년 또 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고 많은 시민분들이 특히 남부 지역 시민분들이 당황해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불과 10년 전의 기억이 잊혀졌구나라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올 것인데 이번에는 놀라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특히 서울 지역, 서울, 인천, 대도시에 이렇게 아주 국지성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비가 왔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례적인 강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비가 왔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돌아가지가 않았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큰 피해가 나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해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강우가 오고 피해가 왔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해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기회에 이런 지자체의 재해관리 시스템, 국지성, 지역적인 어떤 홍수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한번 돌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영주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예, 지역별로 2,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민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또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또 복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거다. 물론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고 또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충분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위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우리 생활 환경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도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생활 속의 재난으로서 항상 대비하고 염두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약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들이 이제 물바다가 됐고 또 침수 피해는 물론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난 폭우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좀 발생했고 또 이 피해 수준은 과거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앙재해대책본부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보통 이제 폭수가 나거나 이런 자연재해가 나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는데요. 그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집계를 보면 사망이 20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부상도 20명, 그다음에 사유시설이 한 2만 5천 건 정도가 피해가 있었고 공공시설물 한 3,600건 정도 그 정도 이제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피해를 좀 유형을 해보면 이제 내수 침수,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배수가 안 돼서 생기는 지금 강남역 같이 그런 내수 침수가 있고 외수 범람, 그러니까 하천의 물이
지역으로 이렇게 제방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그 외수 피해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번에 이제 내수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었고요. 네. 그와 이제 동반해서 이제 산사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났는데 아마 내수 침수는 뭐 가장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동작구하고 강남구에 많이 있었고요. 외수는 이제 서울에서는 도림천이 넘어서 반지하에서 사람이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천강이라든지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천 그런 몇 군데 하천이 범람이 돼서 상당히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산사태는 한 60여 건이 그 집계가 됐는데 주로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에 많이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지금 복구율이 한 8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긴급 복구 상황인데 긴급 복구는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시설물 복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진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피해 난 부분도 아직 복구가 안 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침수 상황이 극심했던 강남역 일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침수 직후에 한 뭐 2, 3일 안에 대부분 다 물이 빠졌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의 침수 지역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뭐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수 침수 건물 내에 물이 들어와서 혹은 본인 집에 물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런 복구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 단위나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재정적인 요건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복구비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 최근에 이제 재난 지역도 선포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 이런 재난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될 예정인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냐 또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빨리 지급돼서 이분들이 빨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자 개인 단위에서의 어떤 이제 복구라든지 회복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쓰고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이 과거에 비춰봤을 때 좀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되세요, 김 박사님은? 네. 제가 이번에 피해를 보면서 기억했던 게 2001년하고 2011년인데 2001년 8월에 비가 내려서 한 50여 명 가까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감전사가 20여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전사가 2명.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줄어들었다는 게 사실인 것이고 2011년이면 이 스튜디오도 근처에 있는 우면산 산사태 컸는데 그 정도 산사태까지는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게 있어서 이번에 80년 만에 폭우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강수량이랄까 피해 상황은 그래도 호전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잠수교 북단에 가면 1990년에 한강이 최고 수위에 달했을 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번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올해 온 강우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간 단위에 집중적으로 왔지 전체적인 비 온 강우량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은 보통 한 3일 동안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100년이나 200년 빈도의 수준으로 와야지 하천이 좀 넘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시의 내수 침수인데 내수 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가정집에서 뭐 침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수 침수는 하천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배수 관로에 배수가 안 돼서 생기는 그러니까 제방에 하천이 넘어오지 않는 모든 것을 유형의 침수를 내수 침수 라고 하는데 이번에 내수 침수는 도시 내수 침수는 시간당 강우, 그러니까 집중적인 강우가 얼마나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하수 관로나 이렇게 우수 배제 시설이 한 30년 빈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온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0년 빈도 정도. 동작구에 141mm 내렸잖아요. 그래서 동작구에 141mm는 확률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문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그냥 400년 빈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당연히 비가 관로에를 용량을 초과하니까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단기간에 시간당 강우 강도가 얼마나 오느냐는 도심지에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좀 구분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서 서초, 관악, 동작 지역 좀 피해가 컸고, 근데 또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은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지역별로 이렇게 좀 차이를 어떻게 좀 보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 교수님? 네.
이제 이번에 강우가 이제 원래는 이제 기상청에서 7월 30일인가요? 아마 7월 말쯤에 장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약간 마음을 좀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띠 형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가 대형 기단이라고 하니까 띠 모양의 기단이라 해서 얇고 길게, 그런데 이게 기단이라는 게 고기압하고 저기압 세력이 비슷하면 정체가 오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기압 세력과 이렇게 하면서 띠 모양으로 딱 정체돼 있어서 집중적으로 오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강남 서초 이쪽에 동작 이쪽은 100mm 이상 왔는데 저쪽 종로나 이 강북에서는 30mm, 40mm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일단은 비가 많이 온 지역은 피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특히 저지대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좀 입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악, 동작, 그다음에 이쪽 서초, 강남 이쪽이 주로 비가 많이 왔었고, 조금 다른 양상은 이제 도림천이, 관악에 있는 도림천이 넘어서 신림동에 있는 반지하가 그 물이 넘어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강우를 보면 도심지 내에서도 이렇게 비가 국지성으로 이렇게 올 줄을 차마 몰랐던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어떠세요?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제가 지도 2장을 미리 보내드렸었는데 1960년대 말에 영동 개발할 때 서울시가 건설한 시형주택의 위치도입니다. 보면 청담 대치를 비롯해서 언덕 지역에 다 배치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제가 이번에도 확인했지만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누수 피해는 있었지만. 네네. 그리고 또 한 장의 지도는 77년 강남역 주변 지도인데, 보면 조선시대 전통적인 마을들, 제 지도 작습니다만 위에 뉴욕 제가가 있고 윗부분에 지금 국기원 언덕 지역이 상방하교 마을이라고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웃방아따리 마을, 그 아래가 아랫방아따리 마을, 이런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언덕지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의 침수가 있었던 강남역 2호선 라인이라든지 이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지역이고, 근데 이런 지도를 몇 개 보고 있는 데는 한 동이라고 묻기보다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언덕 지역과 저지대를 구분해서 피해 상황을 보자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정부가 이제 그동안 뭐 10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 위험 지도라는 걸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이번 이제 홍수 지도가 폭우 때는 그렇게 활용이 많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수 위험 지도가 무엇이고 이번에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좀 뭔지 이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홍수 위험 지도는 이제 강우량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침수가 되는지 지역을 이제 예측을 해서, 이를테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강이나 하천이 범람했을 때,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한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수에 관련된, 아까 설명하셨던 내수 침수에 관련된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네. 다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검토가 된 자료들이 사실 이제 환경부에서 이미 이제 검토는 해놨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 뭐 각각의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다 공개되지 않은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정보의 제공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좀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위험을 예측하고 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이 정보들의 활용들, 이런 부분은 점차 더 높여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제한됐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확인해서 또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좀 활용돼야지 저희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 홍수 위험 지도를 제가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홍수 위험지도와 내수침수 위험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홍수 위험지도는 하천이 범람해서 생기는 홍수 지역을 표시한 것을 홍수 위험지도라고 하고, 내수침수 위험지도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도심지 내에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지도. 그러니까 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시청자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수 위험지도는 그래서 이제 홍수 통제소에서 국가에서
각 하천들이 주요 하천들이 범람을 했을 때 어디까지 범람이 될 거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고 그건 거의 다 전국에 아마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홍수 위험 지도를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확장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우리 동네 아니면 내 집에 이게 잠길 거냐 말 거냐 이걸 볼 수 있는데 네. 아주 스케일이 적은 지도에 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안 돼.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스크롤러 해서 좀 넓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안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요청이 지자체 단체장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홍수 위험한 동네다라고 하면 집값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내수 침수 위험지도 이번에 지금 반지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이 빠지지 않는 부분에 이 내수 침수 위험지도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뭐냐면 서울시가 25개 구잖아요. 그중에 246개 동이 있는데 내수 침수 위험 지도가 9개 동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학적으로 그것은 얼마든지 어느 지역에 비가 오면 몇 미리 정도 오면은 배수펌프장이나 지금의 관로로 해서 용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잠길 거다. 그것을 0.5m부터 5m까지 침수되는 것을 5단계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런 것 부분들을 확실하게 발표를 해주고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방제 시설을 더 잘하면 더 안전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수 위험 지도하고 내수 침수가 있는데 홍수 위험 지도는 거의 다 구축이 돼 있고 내수 침수 위험 지도는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구축을 하더라도 네. 공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개 여부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좀 공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 공개가 되면 이번에 신림동의 반지하 지역은 홍수 위험 지도에 분명히 나타날 거고 강남역에도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개인적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내수 침수 위험 지도가 되게 중요한 자료일 텐데 참 아직까지 조사가 아직 다 안 됐다는 것도 좀 문제가 좀 보이네요. 네. 두 분 말씀에 좀 첨언을 하면은 네네. 모 방송국이 2020년에 해당 관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죠. 네네네. 근데 그때 그 민원 등을 우려해서 종이로 출력을 해서 2,200장을 제공을 했고 그 방송국이 종이로 다시 짜집기를 해서 온라인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지난해 2021년에 그 해당 관청에 공개를 했는데 말씀처럼 홍보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8월 8일, 9일 폭우가 나서야 사람들이 접속을 하게 되는.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일본 쪽 사례를 많이 보는데 네네네. 두 가지 지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저드 맵이라고 위험 지도. 이건 꼭 비만이 아니라 지진까지 포함한 그게 있고 이제 재해 이력도라고 하는 실제로 피해가 있었던 지역을 표시한 지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책은 주택이나 부동산 업자가 알아둬야 할 해저드 맵 이용법이라는 책인데 여기도 보면 가장 큰 대목이 해저드 맵은 부동산 가치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일반인들은 집값이라는 것에 되게 예민합니다. 자기적이 표시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 부분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공무원분들이 너무 개별적 민원에 시달리고 상부에서 민원 해결하라는 압박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개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공무원분들이 담당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본인이 지역이 침수가 있어서 피해가 있었는지라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면 여기는 또 침수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가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면 과거의 침수 이력 또 피해 이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좀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 좀 미리 대비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 자료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특정 지역 피해가 컸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상청에서도 지난 7월 말쯤에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를 좀 했었고, 근데 그 발표에 무색하게 또 8월 초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강수량 예측이 좀 어려웠던 이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장 교수님? 네. 강수량 예측이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기상청이 7월 말에 장마가 끝났다라고 발표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이제 재작년 2020년에 54일간의 장마 중에 비가 가장 많이 왔던 데가 8월 첫 주였어요. 그때 한 적게는 한 600에서 많게는 한 1000mm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장마에 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작년에 이제 약간 갈등이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충청도에 있는 용담댐이라는 데가 댐이라고 하는 게 우기 때는 홍수기 제한수위 아래로 비워나 물 이제 포켓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데 장마가 끝났다니까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피해가 났는데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오면은 물이 채워지니까 많이 방류를 이해야 그런데 그 부분들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기상청하고 책임 공방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이것을 8월에 장마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네네. 우리가 뭐 무슨 축구 뭐 월드컵 뭐 축구 예선전도 아니고 장마 1차 장마, 2차 장마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의 기후 변화에서 우리가 여름에는 약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는 정도면 우기 때는 전체적으로 장마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상청에서도 예보적인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세밀화된 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예측은 아니라도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빨리 알아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들 예방이나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 단위, 동단위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현장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 차원에서는 경험치 측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장마가 끝났다는 발표가 난 뒤부터 태풍과 폭우가 오는 게 지난 10년, 20년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분들도 너무 기상청 탓만 하지 마시고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게 어떤가 9월 초까지는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태풍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9월 원래 공식적으로 우기는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예요. 그때가 이제 댐 관리에서는 홍수기 제한 수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 주고 그때까지는 지자체에서도 재난관리과 같은 데서는 그 시기를 9월 20일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장마가 끝났다고 설령 발표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태풍의 시즌이거든요. 태풍은 여름철에 보통 한 20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4개에서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4-5개 정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여러 가지 장마 끝난 이후에 9월 달까지는 좀 여러 가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마라는 개념이 좀 기상청에서는 좀 장마와 그런 태풍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발표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뭐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뭐 긴장을 좀 늦추지 않게 좀 신중한 좀 그런 발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남역 일대 침수 문제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온라인에서 뭐 강남 워터파크라는 오명이 생길 정도로 큰 비만 내리면 이제 어김없이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강남의 좀 지형적인 원인도 침수 피해 원인이 됐다고 들었는데 좀 김 박사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두 분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겠습니다만 서울 강남 지역이 기본적으로 언덕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60년대, 77년 지도에 보이는 조선시대 마을들이라든지 영동 시형주택도 기본적으로 언덕이 짓거든요. 이쪽은 원래 물들이 모이는 지역이고 그 모이는 지역에 도로를 놓고 지하철을 넣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모이는 것은 저는 이번에 책에서 적었습니다만 특정한 정권의 문제라거나 특정한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지역 문제고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걱정하는 것이 삼성역에 짓고 있는 영동대교 복합환수센터 이쪽도 아마 상습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침수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런 지형적인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해 방지 노력을 해왔잖아요. 서울시와 뭐 정부에서. 근데 이번에 또 여전히 이제 이런 큰 비에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좀 이런 배수 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장 교수님? 배수 시스템은 우리가 도심지의 배수는 지금 현재는 딱 2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수 관로. 우리가 이제 하수와 우수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하수 관로라고 하는데 그 우수 관로하고 배수 펌프장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용량을 좀 키워서 방제 성능 목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뭐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가 한 90mm 정도 이상 오는 게 그 정도가 이제 확률 통계학적으로 보면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러니까 30년 빈도라고 하는데 30년 빈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100mm 넘게 오면은 200년, 300년 빈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100년, 200년 빈도로 키울 거냐?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건 수백 조가 들고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럼 서울시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방에 있는 것들도 다 그렇게 해야 돼. 지방에 지금 10년 빈도, 20년 빈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외국도 그렇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그런 경우는 대심도 터널처럼 아주 큰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작은 시설을 여러 개 만드는 분산형으로 만든다든지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배수 시스템으로는 2010년, 11년, 12년 그때 뭐 태풍 볼라벤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비가 오면은 특히 저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광화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침수는 상당히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시설적인 측면으로 할 건지 아니면 비구조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병행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근본적으로 배수 시스템으로 이걸 해결한다.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뭐 지난 2015년에는 서울시가 이제 강남역 일대 종합 배수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좀 이런 그 반복되는 비 피해가 좀 계속되는 원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아무리 배수 시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하천 그 지역 지대가 낮으면 또 그리고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에 사실 용량이 충분하다라도 일시적인 침수 이런 것들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또 그리고 용량을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처럼 뭐 대심도 터널형 이 저류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후에 우리가 대비한 재난 강도보다도 더 많은 더 센 강도의 강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침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완벽하게 막는다, 방제라고 하는 개념처럼 완벽하게 막는다라는 개념보다는 감제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피해를 경감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되고 얘기되는 과정에서 야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동네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하시고 또 그런 요구들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하면 마치 침수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또 이제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각자 본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 또 시설적으로 최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 나가는 게 맞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강남역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작구, 관악구도 상당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뭐 신림동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지하에 침수가 되면서 일가족 3명이 또 숨지기도 했습니다. 좀 뭐 이런 서초 강남의 지형뿐만 아니라 이런 동작 관악 일대가 좀 이렇게 침수가 되는 이유는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비가 이제 이렇게 왔죠. 그 강남은 한 100mm 정도 시간당 강우로 강우 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 왔고 동작이 많이 왔는데 동작이 140mm 왔으면 제 기억으로 이제 1907년에 경성축 후소라고 하는 게 생겼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강우 기록을 쭉 이렇게 했는데 아마 141mm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5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물론 시간당 강우를 재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당 강우를 잰 것은 이제 한 1940년, 50년 이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강우 기록소가 생긴 이후에 지금 기상청까지 하면 제일 많이 왔죠. 그래서 아까 이제 도시 배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당연히 그럴 리라고 보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도림천에서 이게 침수, 그러니까 외수 범람으로 인해서 반지하에서 사망한 사고는 정말 그것은 좀 안타깝고 그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이제 관악구 사는 입장에서 좀 뼈저리게 와닿은 게 있었는데 도시 역사를 봤을 때 사고가 난 관악구와 동작구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그 강남 지역 개발할 때 철거민들이 정착한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동작구 관악구라고 해도 좀 일반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든 지역이 있고 그게 아닌 좀 더 산에 가까운 쪽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은 현재는 이제 재개발이 끝났습니다만 좀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주의를 하고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산기슭이다 보니까 산사태가 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서 어떤 부분은 도시 역사를 조금만 보면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 개인으로서도 대응할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반지하 건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불강조도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저 강남역 그 서초 쪽에 이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 이제 2010년, 11년 이때 이제 광화문이나 강남역이 계속 침수가 되니까 2015년에 종합 침수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역 경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수관들이 다 나뭇가지 형태로 다 해가지고 유역이라고 하는데 다 모이는데 그것을 일부를 경계를 따로 빼서 반포천으로 빼는 방법과 그다음에 대규모 터널, 그러니까 우리가 유역 분리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완공은 됐는데 터널만 완공이 됐지 중간에 있는 이 간선이라든지 지선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가지 못한 게 공사는 했는데 그 역할을 못 해버렸죠. 실제로 쓰지 못한 거네요.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공사가 일찍 돼서 그 부분이 됐다면 상당 부분 좀 피해가 좀 줄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강남이 두 가지 경우로 하는데 고지배수라고 그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쭉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해가지고 반포천으로 가는 게 있고 저지배수는 물을 다 모아서 펌핑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반포천으로 보내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반포천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지배수가 이렇게 오는 것이 이 수위보다 높으면 물이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이게 상당 부분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은 유역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 터널에 저장도 하고 대심도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행될 거라고 보는데 강남에만 집중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네, 그렇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를 겪고 나서 서울시가 이제 통큰 결단을 좀 내놨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바로 대심도 이제 빗물 터널인데 이제 강남역 등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이제 대심도 터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대심도 터널이란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먼저.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배수관로를 거의 터널과 같이 아주 크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이 터널과 같이 크게 만든 이 관로를 이용해서 물도 담아뒀다가 또 물이 담아뒀다 일정 수위 이상 되면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배출하는 한마디로 이제 저류의 기능과 물을 이제 배수관로로서의 기능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배수관로의 이 용량보다는 훨씬 큰 또 그리고 막대하게 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장 용량이라든지 배수 용량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대심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관로 자체의 사이즈가 터널처럼 크기 때문에 얕게 묻을 수 있는 이제 뭐 서울 시내 도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거나 또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더 그 밑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치해야 하다 보니까 대심도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터널, 이 빗물 터널 같은 경우도 한 30-40m 이상 내려가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강남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하에 또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시설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심도를 아마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이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심도 터널이 뭐 빗물 고속터널이라는 고속도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좀 이게 실제로 좀 빠르게 물을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있죠. 그러니까 원래 명칭은 대심도 터널이 아니고 대심도 빗물 저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일정 부분에 비가 그 이상 오면 설계 강우 빈도보다 더 많이 오면 문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터널인데 신월 지금 하나 있죠. 신월 배수 터널이 약 32만 톤 정도 됩니다. 32만 톤. 그러니까 그 정도에 거의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도쿄의 그 지하철 지하철 그 간다천 환승 7호선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 54만 톤 정도 되고요. 근데 그것은 대심도 터널 빗물만 빼는 게 아니고 일본은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평소에는 거기가 지하 대피 시설로 되어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데 한 3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월 배수 터널이 한 10배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데는 거기는 거기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지하 차도로 씁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이제 막고 우리가 잠수교 같은 경우 인도교가 비 얼마 정도 이상 되면은 미리 차단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아서 거기 안에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신월 배수 터널 같은 경우가 지금 4.7km 정도 되고 지름이 한 10m 정도 되니까 10m 되면은 3층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한 3층 정도 되는 그런데 단순하게 빗물 저류 시설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신월 빗물 터널은 그 과거에 보면 우리가 신월동 그 안양천의 합류점, 한강 합류점 그 목동 있잖아요. 그게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펌프장을 굉장히 많이 건설했어요. 그래서 하고 근데 그 이제 하부에 있는 신월동 이쪽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서 그 부분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신월 배수 터널이 생기면서 그 부분들의 침수가 상당 부분 방지가 됐고 효과를 좀 보긴 봤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6개 한다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뭐 대심도 터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가 이참에 좀 여러 가지 좀 집중적인 투자와 어떤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아까 신월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이제 강남 지역보다는 좀 덜 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남처럼 비가 100mm 이상 왔으면 그때도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완벽하게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기능을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침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제 시설들이 갖춰져서 저류가 되고 또 배수가 됐다면 침수 지역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적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번에도 뭐 이제 양천이나 그 신월 지역이 한 60mm 시간당 60mm 정도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강도거든요. 근데 그런 강도에서도 사실상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이 기능을 했다. 그리고 또 이걸 넘어서는 더 강도 100mm, 120mm, 140mm 왔을 때도 그럼 침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조금 약간 좀 비약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대심도 터널형 이 저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효과성이라든지 성능에 기대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뭐 100mm 이상이 왔으면 뭐 거기 침수되지 않은 이런 얘기는 조금 좀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원래 이제 대심도 터널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한 100mm 정도를 기준으로 했다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통 여유고라는 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mm보다 조금 더 크게 설계를 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역이라고 하는 데는 그 전체 유역의 표면에서 생기는 저류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다면 100mm 정도 이상이 오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게 2011년에 한번 또 계획이 나왔다가 이제 또 뭐 시장이 바뀌면서 한번 백지화 수순을 밟았는데 이게 이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또 효과가 또 그렇게 날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대심도 터널이 정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짓게 되는 게 또 실현 가능한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해 본다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뭐 영화 제목처럼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또 그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뭐 믿고 싶습니다. 믿고 또 그렇게 판단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처럼 또 이런 큰 피해가 이제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당시에 이런 설치나 이런 대형 빗물터널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방점이 찍혔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 진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재개해서 이런 빗물 터널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적인 보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 뭐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고 또 앞으로 또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위험이 확인된 이상 이런 부분들의 충분한 이제 대비를 통해서 또 앞으로 향후에 또 이렇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서두르는 게 지금 이제 어찌 되면 2010년도보다는 10년이나 늦었지만 또 앞으로 이후에 발생했을 땐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빠른 시점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에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좀 돈이 얼마나 들까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6개 하면서 약 1조 5천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0년간 그 외에 이제 저류 시설이라든지 하수 관로 정비하는 그렇게 해서 또 1조 한 3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제 예상컨대 지금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네. 과거에도 좀 그랬고, 근데 그 논란의 중심은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이걸 설치를 하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할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 정도의 이 경제력과 이 국격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야 된다. 그리고 왜냐, 기본적으로 지금 물을 받아서 도심이 처음에 우리 광화문 강남 이런 게 처음 개발할 때보다는 워낙 많은 도시화가 더 많이 됐죠. 네네. 그래서 불투수율이, 즉 포장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포장이 많으면 들어오는 속도, 그러니까 강우 강도에 비해서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홍수에 대한 그 피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비가 오면은 용량 자체가 감당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심도 터널로 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할든지는 모르겠지만,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가 돈이 많이 든다. 저는 돈을 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말 귀한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건 국가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성 논리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물론 그럴 필요도 있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른 용도나 복합적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법론이야 대심도로 할지 분산형 저류조로 할지 어떤 다른 관로를 정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방법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네. 한편으로는 꼭 이제 경제성 측면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사실 지금 3조 이 정도 든다고 하는 게 이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3조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 규모 곱하기 이제 빈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곱해서 대략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큰 재난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사실 이제 빈도 측면에서는 이런 침수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다른 재난보다는 훨씬 이제 빈도적으로는 발생할 빈도들이 높다. 또 이제 빈도는 늘어날 것이고 또 피해도 사실상 도심 지역이라든지 이번 이제 침수처럼 도심의 한복판에서 이런 침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지만 사실상 이런 예상되는 앞으로의 향후 또 반복되는 피해 규모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는 투자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이나 역량은 된다. 또 그리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에 3조면 10년에 3조면 1년에 한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일본은 아예 예산의 1% 정도가 재해 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돈을. 네.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0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이번 주에. 그럼 한 6조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각 부처의 이렇게 치수 방제의 예산을 보면 1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비하면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아까 언급도 하셨지만 또 일본에는 이제 지하 신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거대 방수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이에 대해 설명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분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정식 이름은 수도권 외곽 방수로라고. 네네. 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알 수 있듯이 핵심적인 것은 도쿄도를 지키지 않은 건데 사이타마 같은 이런 한국어로 말하면 고향, 송남 정도의 설치한 거죠. 평소에는 비워도 없기 때문에 관람도 가능하고 예약하면 정말 거대한 기둥들이 있다 보니까 지하 신전이라 부릅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요즘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딴 것보다 인문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역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경기도 지역에 어떤 부분 희생을 일정 부분 강요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저 일산 지역을 답사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90년 홍수 때 그때 서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일산뚝을 일부러 폭파시켰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정말이냐고. 근데 그 정도로 경기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식이 있어서 이번에 서울이 비가 많이 내리니까 특수도 만들어지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저는 긴급한 거는 인천이나 부산 같이 만조 문제까지 같이 있는 조성 문제까지 있는 지역이 더 시급하다 보기 때문에 말씀처럼 지금 양천구 식으로 그 서울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소규모라도 많이 만들고 각 빌딩마다 불투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 빌딩마다 조금씩이라도 담을 수 있는 담아두면
요즘 근데 물 부족 상황인데 평소에는 네.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 사례를 가져오는 거는 한국하고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뭐 아무래도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제 또 내년이나 내후년을 어떻게 좀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시급히 좀 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뭐 당장 뭐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당장 올해도 아직 이제 끝난 네, 상황이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 뭐 기반 시설들을 보강하고 확충하는 것들은 사실 뭐 내년 내후년이라도 사실은 바로 기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에 또 막 여러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래서 시설적인 피해, 침수로 인해서 시설적인 피해를 현격하게 줄이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다 짧은 기간에는 어렵다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네. 인명 피해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인명 피해는 물에 지역이 잠겨서 재산이 피해 보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조심해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또 안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또 대비해야 되는 것들, 또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또 정확히 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뭔가 시설적으로 보완을 빨리 할 수 없다면 이분들한테 빨리 정보를 주고 빨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고 또 통제라든지 경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고도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오히려 하드웨어가 빨리 구축되기 어렵다면 소프트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동네가 통째로 잠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집이 잠기는 부분들 이를테면 집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차수막이나 모래주머니 이런 거죠.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대비 또 혹은 또 이런 침수로 인해서 정전이라든지 혹은 또 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이런 부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호 물품이나 장비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행동 요령 같은 것도 본인들이 좀 숙지를 하셔서 사전에 좀 대비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는 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번에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좀 부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홍수가 나면은 대규모로 홍수가 났어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런 데서 이제 재대책을 주관을 하고 물론 우리나라의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 전체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국부적으로 났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에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재해대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나 이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이번에 상당히 좀 우왕좌왕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 차제에 앞으로는 이렇게 국지성으로 도시 배수 시스템에서 문제가 나는 경우는 좀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반지하 침수가 돼서 사람 인명이 죽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반지하가 전국에 한 32만 가구 정도 되고 서울시가 한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20만 가구 정도 되면 서울시 전체 가구 수에 보면 한 6% 정도 되는데 20만 가구 중에서 그 재해에 취약한 정도의 사람들이 한 20% 정도, 한 4만 정도 되거든요. 네네. 4만 정도라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돌봄 시스템 제도가 있어. 지금 뭐 독거노인들 뭐 방문하거나 오랫동안 뭐 소식이 없으면은 뭐 거기 가서 뭐 네네, 확인하고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봄 시스템이면은 4만 가구면은 1인당 10명 정도면은 한 4,000명 정도 되잖아요. 4,000명을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에 있는 그 복지 바우처 제도 이 시스템을 좀 활용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가서 직접 구출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물은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것은 당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고 그러면 다 이제 구청도 지금 이제 지자체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도 우리 구청장이나 그 구 단위의 어떤 행정에도 이런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뭐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지정이 됐고 또 빠진 곳들도 있어서 좀 형평성 논란도 있고 또 이제 뭐 부자 동네 같은 경우는 또 선정되는 것에 논란이 또 있는데 좀 특별 재난 지역 좀 어떻게 좀 잘 운영이 돼야 될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피해가 이제 확인된 이런 곳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뭐 아직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은 또 이제 아쉬움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인정이 안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이런 또 의견들도 있는데요. 사실 뭐 재난지역 선포 자체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긴급성이나 시급성 또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그런 부분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의 피해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꼭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이 소외됐다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호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실망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지난 지역으로 선포 안 된 지역의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역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피해 구호에 또 복구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이제 보통 재난이 일어나면 재해가 일어나면 일반 재난 지역이 있고 특별 재난 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재난 구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면 거기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거고 일반 재난 지역은 일반 그 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 재난 구역은 선포는 그 지자체 단체장이 피해액을 조사를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장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께 재가를 받아서 선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피해액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은 전혀 피해액에 들려요. 공공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 금액이 적게는 한 45억에서부터 많게는 105억 이상이 돼야지 됩니다. 그 기준은 뭐 조금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그러니까 재정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45억 이상이 되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받을 수 있고 서울시나 이런 것처럼 돈이 많고 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한 105억 이상 정도가 돼야지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걸 굉장히 원하죠. 왜냐?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복구 비용의 80%를 그러면 지자체의 그 지방 재정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0% 이상을 지원을 받고 개인은 많은 혜택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 세제적인 것, 행정적인 것,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이제 선포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어려워요. 지금 이제 특별재난구역이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그것은 우선 심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피해가 많이 난 경우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끝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특별재난구역으로 이제 우선 선정이 된 거고 앞으로 이제 더 조사가 돼가지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조금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보통은 전체 한 30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난지역은 한 18가지 정도는 받아요. 그렇지만 특별재난구역 한 12가지를 더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가 되고 또 무슨 뭐 소상공인의 뭐 부가세라든지 세제 혜택도 좀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좀 덜어들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될 수 있으면 많이 피해액을 책정해서 올리지만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서 그게 다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네.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많은 이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은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많은 이제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침수로 인한 사적인 영역의 침수로 인한 1차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보상이 안 되고 또 피해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본인들이 당한 이 피해 복구, 개인적인 피해 복구를 하는 데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기대하셨다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상당히 실망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만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이런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한도 또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은 많게는 한 1,000만 원, 적게는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피해 확인이 되면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저리로 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또 이런 공단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런 지원을 받거나 또 복구에 필요한 비용들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HCN 집중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서울 도심 호우 피해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좀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시덕 박사님부터.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분께서 말씀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번에 강남역과 이수역 침수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이 시민분들도 조금 더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이번에 강남역에서 버스가 절반 잠겼는데 그 사진을 찍고 계신다든지 자가용 위에서 앉아 있다든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인 거죠. 감전 위험도 있고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높은 지대로 가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가끔 오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차가 통과할 수 있겠지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역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반포천 말이 많이 나왔는데 네. 정말 사당천, 복개천을 통과해서 반포천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이수역 근처는 사당천, 복개천 라인이거든요. 이건 상시 넘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를 현재 염두에 두시고 특히 복개천 지역은 언제든 넘쳐서 강해질 수 있으니까 피해 다닌다라는 그 어떻게든지 집에 갈 수 있겠지라면 빨리 포기하시고 약간 노골적으로 주변에 모텔이라도 빨리 잡으시는 게 안전한 본인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피해가 많이 났는데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나니까 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시설물이야 정부에서나 지자체가 잘 하겠지만 이제 비구조적인 대책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차지하고 제가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제 시설물들을 설치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요. 서울시가 전체 빗물 저류가 62만 톤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신월 배수턴이 32만 톤이니까 반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조그마한 저류 시설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이게 님비 현상인데요. 강남구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배수 펌프장이 가장 적어요. 네. 왜? 우리 동네에다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하고 만약에 내가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지하에다가 빗물 저류 탱크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우리 애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런 식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건 전혀 협조를 안 하고 피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어떤 시민과 그다음에 행정과 국가의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런 협조적인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기 교수님. 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재난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재난이 안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또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에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난 선진국인데요. 우리도 이제 이런 피해 자체 또 이를테면 재난 자체가 완벽하게 없어진다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 이 다음번에 또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 이번 같은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 또 사람도 훨씬 더 적은 규모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나라나 정부의 요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거기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내 생활 주변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가깝게는 예를 들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배수구 정비 일단 빗물바지 입구를 정리한다든지 불편함을 조금 더 감수하고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갖춰나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나라가 아무리 국가가 시민의 안전들을 다 지켜주겠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본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시민들을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들 좀 항상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의 인재는 없어야 하기에 수해 예방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고통받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집중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